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고쌤과 함께하는 즐거운 역사 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2학기 첫 번째 디딤 영상이죠. 교과서 65페이지 고려초의 조의 정치 발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초의 정치가 어떻게 발전되었는가? 태조 왕건에서 시작해서 이후의 왕위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먼저 살펴볼 텐데요. 자, 태조 왕건의 가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2대, 3대, 4대 해종, 정종, 광종이 모두 태조 왕건의 아들이죠. 이 태조 왕건은 부인이 왕비가 29명, 그리고 왕자가 25명, 이 공주는 9명, 이렇게 많은 자식이 있었는데요. 이런 많은 왕자를 낳은 것이 또 왕위 계승 쟁탈전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2대 해종은 힘이 약했던 호족인 장하왕후 오씨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해종과 정종은 이복 형제죠. 이 정종 때도 왕권이 불안했단 말이죠. 하지만 4대의 광종에 와서 상황은 조금 달라집니다. 이 광종의 개혁 정치, 특히 왕권 강화책은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광종은 26년간 왕위에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이 26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굉장히 왕권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노비안건법이라는 것이 나오죠. 이 노비안건법이 무엇인가? 지금 밑에 내려가 보면 자료 읽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노비들 중에는 태어날 때부터 노비인 경우도 있지만 전쟁에서 포로가 되었거나 빚을 갚지 못해서 양인이었는데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조사를 해서 양민으로 돌려주는 법이 바로 노비안건법이었죠. 이 노비안건법이 왜 중요한 왕권 강화책이 되었는가? 사실 노비안건법을 시행하면 노비를 가지고 있던 호족 세력들의 경제적, 군사적 기반이 약화되죠. 특히 이제 이것은 왕에게는 아주 좋은 정책인 것이 노비에서 양인이 되면 양인이 증가하죠. 자, 노비는 세금을 낼까요? 안 낼까요? 노비는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양인은 세금을 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노비가 줄고 양인이 증가한다는 것은 국가의 재정이 강화된다. 이런 아주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호족 세력은 약해지고 당연히 왕권은 강화되는 아주 일석이조 아니면 3조라고 볼 수 있는 정책이 바로 노비안건법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광종은 노비안건법을 통해서 많은 노비들을 양인으로 돌려주었고, 이것은 큰 반발에 부딪힙니다. 당연히 호족이나 귀족 세력에게 왕비가 간절히 말릴 정도였지만 광종은 밀고 나갔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노비안건법으로 많은 왕권 강화의 실현을 이루게 됩니다. 두 번째, 과거제의 실시가 등장하고 있죠. 자, 이 과거제라는 것이 사실 중국에서 시작이 된 것이지만 중국의 후주에서 이 쌍기라는 사람이 고려로 기화를 해옵니다. 이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광종은 과거제를 우리나라 최초로 시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과거제의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나오겠지만 어쨌든 이 광종은 과거제를 통해서 호족을 누르고 자신에게 충성하는 새로운 인물을 시험을 통해서 마음대로 뽑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왕권 강화에 기여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광종의 이런 강력한 왕권 강화책에 불만을 품은 세력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이러한 세력들은 피를 봅니다. 숙청을 하게 되고요. 또 광종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황제라고 부르게 합니다. 자, 이 황제라는 명칭을 썼다라는 것은 중국과 대등한 관계라는 것이고, 이런 시기에는 우리만의 연호를 사용하게 되죠. 그리고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는 등 이 광종의 왕권 강화책은 굉장히 강력하게 시행이 됩니다. 이 독자적인 연호로는 광덕에서 시작해서 이제 준풍 등이 있고요.
또 이제 황제국과 일반 이제 중국의 이제 속국 역할을 했던 조공국의 궁궐문의 수는 다릅니다. 황제는 궁궐문을 5개를 가지고 있고요. 왕이라고 칭했던 조선시대에는 궁궐문이 3개였습니다. 노비안건법 아까 얘기했죠. 이게 이제 노비문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과거제도 실시, 백간의 공복, 이것은 관리마다 등급에 따라서 옷의 색깔이 다르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왕권 강화에 큰 역할을 하였다. 자, 정리되셨죠?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66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66페이지는 성종이 되겠는데요. 이 광종 다음에는 경종이 등장하는데, 경종은 이제 피바람이 불던 광종 때보다는 좀 안정적인 정치를 추구를 했고요. 이 성종은 경종 다음으로 안정적인 왕권을 바탕으로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갖추어 나가게 됩니다. 자, 중앙집권적인 통치를 하려면 무엇이 갖추어져야 할까요? 일단 국가의 체제가 정리가 되어야 되겠죠. 이 관리들이 어떻게 하면은 국가 운영을 잘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종은 즉위 후에 5품 이상 관리들에게 이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서 글을 올려라 라고 하죠. 이 중에서 아주 성종의 눈에 크게 띈 인물이 최승로라는 인물이죠. 이 최승로는 시무 28조라는 글을 올려서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국가를 운영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최승로는 태조 왕건이 살아있을 때 나이 12살에 논어를 줄줄 외워서 왕을 놀라게 했던 지금으로 치면 이제 아주 영재, 천재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인데 그의 시무 28조의 내용, 이 부분은 선생님이 융합 워크북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볼 예정인데요.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교를 믿는 것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근본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수신이라고 얘기하죠. 유교를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다. 그럼 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오늘의 급한 일이다. 그래서 이 최승로의 시무 28조는 유교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활동 1부터 살펴보도록 합니다. 지금 자료 1, 2, 3, 4가 있는데 이 중에 불교의 폐단을 심각하게 꼬집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료 몇일까요? 자, 읽어보셨나요? 바로 자료 4가 되겠죠. 이 승려들이 너무 큰 권력을 휘두르면서 마음대로 국가의 이익에 위배되는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승려들의 권한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자료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불교와 유교의 역할이 각각 어떤 것인지 찾아볼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불교는 개인 수양의 기준, 유교는 국가를 통치하는 근본이다. 그래서 유교가 지금 이 시대에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마지막 3번. 최승로가 지방간을 파견하자고 주장한 자료 3에 있죠. 자, 왜 지방간을 파견해야 하는가? 지금 이제 지방간이 없어서 나라가 효율적으로 통치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백성들을 돌보고 호족들이 마음대로 횡포를 부리는 것을 막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무 28조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또 이 성종은 최승로의 시무 28조의 내용을 많이 받아들이는데요. 이 중에서도 중앙집권에 필요한 많은 체제 정비를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자, 통치제도 정비를 위해서 이성육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관제를 수립하게 되고요. 지방간을 파견해서 향리제도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으로 국자감을 세우죠. 과거제를 정비하고 지방에는 경학박사를 파견해서 유학을 지방에서도 잘 배울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성종의 유교 정치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주제 3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7페이지 고려의 통치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죠. 자, 중국 당나라에는 삼성 육부제가 있었죠. 이것이 송나라 때 이성 육부제로 바뀌는데요. 이러한 제도를 수용해서 고려도 이성 육부제를 운영하게 됩니다. 자, 지금 오른쪽에 도표가 나와 있는데 먼저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을 합쳐서 이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상서성 밑에 이병, 호형, 예공 이렇게 육부가 존재하게 됩니다. 먼저 중서문화성은 국가의 최고 기관이죠. 이 최고 기관의 장관이 문화시중입니다. 이 문화시중은 오늘날의 국무총리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상서성은 이제 실무기관이죠. 이 실무기관을 관리하는 상서성이 되겠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정부기관으로서 행정부, 복지부 이런 부서가 있잖아요. 그런 부서들을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서성보다는 중서문화성이 더 중심기관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도 중추원, 어사대, 삼사 등이 있었습니다. 중추원은 왕명을 전달하고 군사기밀, 궁궐의 수기, 그러니까 궁궐을 이제 호위하는 거죠. 이런 아주 왕에 관련된 중요한 비서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사대는 지금으로 치면 이제 검찰이죠. 정치의 잘잘못을 논하고 풍기문란이 없는지 단속하고 뇌물을 받는다든지 이런 이제 관리들의 잘못을 감찰하고 탄핵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것이 조선시대에는 이제 삼사라고 이어지게 되죠. 조선의 삼사와 고려의 삼사는 다릅니다. 고려시대의 삼사는 재정을 관리하는 회계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호구가 몇이 있고 토지가 얼마나 되고 이런 것을 파악해서 조세 출납과 회계를 담당했던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위에 있는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무엇일까요? 자, 이 두 기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중서문화성에는 높은 관직으로 제신이 있고요. 낮은 관직에는 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추원에는 높은 관직의 추밀이라는 사람들이 있죠. 이 중서문화성의 제신과 중추원의 추밀이 만나서 이 도병마사라는 곳에서 국가의 중요한 일을 의논하게 되는데요. 처음부터 이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처음에는 국방 문제를 다루는 임시기구였다면 무신정변 이후에 국방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지죠. 몽골의 침입이 있으면서. 그래서 국가의 모든 중대사를 의논하는 곳으로 성격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국방과 군사 문제를 논의했던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식목도감은 나라의 법이나 제도, 격식에 대해서 의논하는 기관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기관은 나라의 중요한 일을 맡으면서 이제 제추회의라고 불리기도 했는데요. 나중에 굉장히 도병마사의 역할이 커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대간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자, 교과서 이제 셋째 단락에 보시면 둘째 단락이네요. 대간이 나옵니다. 대간은 무엇이냐? 이 대간은 어사대와 중서문화성의 낭사가 합쳐져서 대간이라고 불리었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왕이나 관리가 잘못했을 때 지적하거나 이게 이제 어사대의 역할이기도 했죠. 근데 왕의 잘못도 지적할 수가 있고요. 관리를 임명할 때 이 사람은 아닙니다 라고 거부권 또는 동의권을 행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언론 활동을 통해서 이제 언론이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하였다. 이 사람들의 역할을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간쟁, 봉박, 서경. 왕의 잘못을 논하는 일.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왕에게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간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간쟁을 하려면 간이 커야 되겠죠. 대간, 그죠? 간이 커야 된다. 잘 기억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잘못된 왕명일 때는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봉박, 관리 임용에 관여하는 것을 서경.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대간의 가장 큰 임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지방행정제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려의 지방행정은 이제 성종 때 정비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이후에 고려가 경기와 오도, 양계로 전국을 나눠서 통치되게 됩니다. 자, 오른쪽의 지도를 보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고려행정구역. 지금 이제 수도는 개경이죠. 지금 그리고 서해도, 교주도, 양광도, 경상도, 전라도. 고려시대부터 경상도, 전라도라는 말이 쓰여졌죠. 요것을 합쳐서 오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은 북계, 동계가 있죠. 요 북계, 동계는 보시다시피 국경지역입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지역이고요. 이 오도, 양계, 그리고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니까 이제 고려의 서울, 개경이죠. 개경을 중심으로 한 지역을 이제 경기라고 했는데, 이렇게 나누어진 것이 현종 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도에는 이제 각 지방의 주, 목, 군, 현 이렇게 나뉘어져서 향리들이 다스렸는데, 수령이죠. 가장 높은 건 수령들을 파견해서 다스렸는데, 이 수령들을 또 안찰사라는 사람들이 순찰 관리하기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계에는 병마사, 병사들을 관리하는 그런 신분의 관리가 파견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개경, 남경, 동경, 서경 이렇게 보이시죠? 초기에는 개경, 서경, 동경, 그러니까 이제 개성, 평양, 경주가 3경으로 불렸고요. 나중에는 동경을 남경이 대신하게 됩니다. 지금의 서울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전국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라는 것은 이제 왕권 강화를 바탕으로 중앙 집권 체제를 완전히 이제 정비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모든 군현의 수령이 파견된 것은 아닙니다. 수령이 파견된 곳은 주현, 파견되지 못한 곳은 속현이었는데요. 주현보다 속현이 오히려 더 많았다고 하죠. 그만큼 이제 호족들이 강한 시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 조선시대에 이르러서야 모든 군현에 수령이 파견됩니다. 아직도 왕권 강화에 있어서는 조선보다 미약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향부곡소 등의 특수 행정구역도 있었다. 자, 그러면 다음 68페이지로 넘어가서 고려의 군사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는 중앙군, 지방군으로 나뉘게 되죠. 이 중앙군을 2군, 2군은 왕의 친위 부대고요. 6위, 수도 경비와 국경 방어를 담당하는 이런 군인들인데, 직업 군인도 있고 양민들도 있었고요. 약 45,000여 명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직업 군인은 이제 군인전이라는 땅을 받아서 살고 그 역이 자손에게도 세습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방군. 자, 지방은 5도 양계로 나뉘어져 있었죠. 양계에는 주진군, 그리고 5도에는 주형군이 있었습니다. 16세에서 59세까지의 남성들로 구성이 된 것이 지방군이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고려의 관리등용제도와 교육제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고려의 관리등용제도는 일단 과거와 음서가 있는데요. 이 과거 제도는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 중국의 제도를 가지고 와서 도입을 광종 때 시작을 했죠. 자, 과거 제도는 문과, 음서, 잡과 이렇게 이제 세 개의 방식이 있었는데, 자, 문과는 제술과와 명경과로 나뉘어집니다. 제술, 이제 술술술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문학적인 재능, 논술 능력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국가의 정책을 평가해서 선발하는 것이 제술과입니다. 자, 명경과는 뭘까요? 유교 경전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것을 평가하는 것이 명경과죠.
그래서 제술과 명경과 여기에 합격을 하면은 문관, 관료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또 다른 통로가 있네요. 음서는 무엇입니까? 자, 이것은 이제 고려판 낙하산 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물론 이제 신라시대에도 이렇게 높은 관직의 자제는 바로 관직을 얻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런 것이 이제 고려에 가서는 완전히 제도화됩니다. 그래서 성종 때 공신 이외에 5품 이상의 관리들 전체를 이제 음서의 혜택을 입게 하는데요. 물론 공신들은 원래 그런 혜택을 입고 있었고요. 5품 이상의 고위 관리의 자제들은 관직을 거치지 않고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낙하산이라고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이 고위 관리의 경우에는 아들, 손자뿐만 아니라 사위, 조카, 외손자까지도 음서의 혜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음서라는 것이 귀족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잡과라는 것을 법률, 회계, 지리 등 기술관을 선발하는 제도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거와 음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는 제도고요. 특히 음서, 고려시대의 관리체제가 귀족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교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관리도 배출해야 되고 유학도 교육을 해야 되는데 중앙에는 최고 교육기관인 국자감이라는 것이 있었죠. 사실 고려시대에 국자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가 1308년이 되면 나중에 성균관이라는 이름으로 고려 후기에 바뀌게 되지만 이 당시 국자감 또는 국학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자, 지방에는 향교가 설립되었죠. 이 울산에도 향교가 있었는데요. 울산 향교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울산 향교의 모습입니다. 이 향교가 울산 지방교육을 담당했다. 자, 그리고 고려 중기에는 사학이 굉장히 용성해지는데요. 이 최충이라는 인물이 예전에 과거의 시험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관리 퇴직을 하고 문헌공도라는 이제 교육 집단을 만들게 되는데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 사람들에게 배우려는 학생들이 많이 몰리게 되고 최충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학이 융성하면서 사학 12도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지금으로 치면 이제 사교육을 했던 것이죠. 사교육이 융성해지니 당연히 뭐가 위협받죠? 공교육, 국자감의 교육이 위축된 것이죠. 지금과 비슷한 상황인데요. 이 국자감이 위축되면서 나라에서는 이 공교육 강화 정책을 씁니다. 그것이 칠제라는 교육기관을 만든 것이고 양형고라는 지금으로 치면 이제 장학금을 주는 재단이죠. 이렇게 해서 국학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디딤 영상 잘 들으셨나요? 다음 시간에 융합 워크북과 함께 만나는 거 잊지 마시고요. 2학기도 즐겁게 거꾸로 수학과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